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의 그 선거 방향이 좀 바뀌고 있어요. 초반에는 뭐 운동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신뢰는 안 갑니다만은 민생하면 생각나는 우리 전문가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관악의 종달새에서 컷오프의 종달새가 된 컷종 임세현입니다. 네. 갑자기 근황 토크 물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불쌍한 멘트를 스스로 하시니까 네. 어떻게 지내세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몇 달을 그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주민들 만나고 또 이게 민생경제를 제가 여러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은 비용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기여를 했죠. 본인의 민생은 좀 피폐해졌겠네요. 저는 뭐 거의 망해간 수준이 됐고, 네. 그러고 이제 경선 못 오르고 이제 컷오프 딱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선을 치러본 사람인데요. 네. 정당의 경선의 공영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선거는 지금 공영화돼 가지고 네네. 입후보에서 출마하면은 예. 본인이 뭐 패가 망신할 정도의 지출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당내 경선은 네. 이게 느낌이 수익자 부담 비슷하게 해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다 경제적으로 해결해 이런 분위기거든요.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죠. 보전 절대 안 되니까 경선 그러니까요. 전까지는. 네. 예. 이게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에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한번 겪어보니까 느끼시죠? 저는 또 특히 청년이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보다도 좀 약간 비용적인 면에서 약간 힘든 면이 있었는데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나중에 이제 컷오프 되고 이제 회계 정리할 때 보니까 돈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네. 이렇게 스물스물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청년이라서 느끼는 네, 게 네. 아니고요. 네. 민주당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 정체성은 그렇군요. 서민과 중산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느끼는데 이번에 민주당 공천 받으신 분들의 평균 재산이 19억이랍니다. 깜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진짜 서민과 중산층에 네. 딱 맞는 정치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콧물이 나와요. 눈물, 콧물.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 또는 낙천한 청년 정치인들이 네. 유세단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보도는 어제 봤는데요. 사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 뭐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인원 구성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당에서 이제 좀 요청이 왔고, 어쨌든 총선에 저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뭘 한다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직 정확히는 잘 못 들었어요. 네. 저도 부릅니까? 약간 청년 중심인 것 같던데요. 뭔 소리야 진짜. 마음은 청년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지역구 좀 돌아보셨겠네요. 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네. 판세라든가. 네. 저는 오랫동안 돌아봤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도전했던 지역은 민주당세가 좀 강한 지역이어서 매우 그 환경이 이제 윤석열 심판으로 많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갔어도 그렇게 민주당이 아주 우세하다고는 못 느꼈어요. 초반에. 네. 예, 뭐 작년 가을부터 제가 돌아다녔으니까 민주당도 싫고 뭐 윤석열도 싫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자살골을 계속 넣고 있으면서 민주당 판세가 좀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살짝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그 핵심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도 찾아가고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지금 사실 그 지지층들은 이미 손에 왕자 써도 지지하는 분들, 디올백 받아도 지지하는 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반대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좀 뭐 도태우 사건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져 나가 있는 건데 그것마저 잡겠다고 이제 가다 보면은 사실 수도권에 있는 약간 민주당도 싫은데 약간 국민의힘 조금만 잘하면은 도와줘야지 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까지 이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좀 매우 어리석은 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정치적 행위 외에 민생 정책이라고 내놨는데요.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중재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출산 대책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임세영 소장님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뭐 사실 저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이라 내놨던 게 기억이 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저출생이라고 나온 게 뭐 자녀 3명 있으면 대학 무상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 3명을 소급할 것도 아니고 저희 자녀도 지금 뭐 10살 뭐 7살 이런데 그러면은 대학교까지 만약 가려면 10몇 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계획한다면. 그럼 그때는 이미 윤석열 정부도 없을 거고 다른 정부도 없을 건데 그때 뭘로 강연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정권이 바꾸면 정책 막 바꾸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정권 그 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다 뒤집어 놨는데 그럼 지금 와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 내가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보내줄게라고 했는데 그거 뭘로 장담할 거예요? 저는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장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집 얻고 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바로바로 실현돼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정책이 아니라면 그거 10년 후에 있는 거 누가 알아요, 그거는. 저도 못 믿겠는데요. 자녀를 좀 더 키워보시면요. 네. 대학 등록금도 부담이 되지만은 네. 사실은 대학교까지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맞습니다. 학원비 부담이 사교육부 부담이 제일 커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대학교 때는 또 어쨌든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사실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부모님이 다 지원해야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민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한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이 민생정책이랍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하고 민생과의 관계. 저는 이분이 그냥 검찰 수사관 출신 아니세요? 네네. 그 민생 관련해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윤석열 정권의 그런 생각으로는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왜냐? 그러니까 입시비리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분도 혹시 민생 관련한 범죄 수사를 많이 해봐서 그거를 도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면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우리 희대의 이제 대파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걸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민생 특보 가자마자 대파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대파특보는? 네, 대파 특보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물가 탐방하실 때 꼭 대파만 가실 게 아니라 지금 사과값 비싸니까 네. 또 사과도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제 뭐 배도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뭐 고기도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물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손이 뭐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만지기만 하면 가격이 다 떨어집니까? 그냥 가자마자 바로 820원, 네. 870원 되잖아요. 한 3,000원짜리가.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사과값이 뭐 네 알에 뭐 10,000원인가 세 알에 10,000원인가 할 정도 비싼데 또 가면 이제 하나에 뭐 한 500원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게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파 사건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면서 네. 결국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네. 이 관료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대통령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압니까? 뭐 저도 문재인 대통령 모셔봤지만 일일이 무슨 사과값 알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떻다 정도만 이제 보고받고 이해하고 대책 마련하는 거지 일일이는 모릅니다. 그거 아는 것도 사실 이상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우리 대통령께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려면 그거를 깎아가지고 각하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할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고물가에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 국민의 삶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우리 국민 안정화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진정한 참모지 가가지고 대통령 신기만 좋게 하려고 대통령님 지금 물가 관리도 엄청 잘하고 있고 경제 잘 되고 있고 우리 대통령님이 너무 능력이 좋고 이런 성정 덕분에 국정 운영 너무 잘하셔서 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고선 저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가 저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봐요.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지만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뭐 10몇 프로로 이긴다. 라고 하니까 그게 공천 막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우라는 희대 후보를 사면까지 시키면서 후보를 냈던 것은 그렇게 지금 귀 막고 눈 감기고 있는 사람들이 헛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갖고 노는 거죠. 자기들 욕망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하면 화를 낸대요.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듣기 싫은 얘기 들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을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특징은 그동안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뭐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약간 혼난 거 말고는 사회생활을 하고부터는 이제 계속 검사로만 살았고. 검사가 범죄자를 상대하는데 그렇죠. 범죄자가 검사한테 나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안 큰일 되죠. 나죠. 오히려 막 빌고 네. 뭐 아첨 떨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살다 보니까 본인이 60분 동안 59분 동안 막말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 검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는 것에 살아서 그게 취해 있어서 지금 사실 뭐 참모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태도도 뭐 듣기 싫은 얘기 있으면 비행기 안 태워버리고 네. 듣기 싫은 일 있으면 고소고발해버리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나라가 정말 이러다 파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 가면 지금 이런 국정 운영 기조와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저는 지금 계속 파가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정말 민생은 파쇄가 될 것이고 파쇄된다. 파쇄가 될 것이고 국민의 삶은 파멸이 될 것이고 파멸이 들고. 네, 우리 전국은 파국이 될 것이고 파국이 된다. 그다음에 나중에 최고 권력자는 파면될 것이다. 파면될 것이다. 네. 마지막 그 파는 괜찮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라. 네. 라는 이제 슬로건이 나온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진짜 그림도 약간 조롱 그림도 있더라고요. 막 네. 파가 그러니까 손 묶여 있고 이렇게 막 하나씩 뽑혀 있는 등의 이게 각종 패러디랑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제 제가 슈퍼마켓을 갔어요. 근데 네. 정말 그 노상에 파가 진열이 쫙 돼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 계속 파를 보고 웃는 거예요. 주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파가 약간 조롱과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지 음식이라보다는 이제 파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주부들이 시장에 가면 매우 위험하다. 보수적인 주부들도 파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참 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파 또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를 좋아한대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 보면은 뭐 김치찌개인가 뭘 만들 때 파를 정말 무더기로 넣었습니다. 네, 파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판매라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씁쓸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생경제특위를 구성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과제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뭐 이게 사실 2020년에 법이 제정이 된 거고 2023년에 시행이 되기로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자 감세 뭐 감세하면서 이게 2025년으로 연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미 법이 있는 거를 무슨 수로 바꿀 거예요? 이미 돼 있는 거를. 그럼 국회에서 다수석을 해서 바꾸든가. 뭐 본인이 지금 연장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작년인가요? 뭐 공매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좀 전형적인 이제 그 우리 이른바 1,400명 개미 투자자를 염두에 둔 그냥 대통령이 그냥 막가파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1,400 개미 투자자는 가장 불만인 것이 이 금융투자세랑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폐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어요. 근데 공매도를 또 쉽게 폐지할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으니 다만 불법 공매도와 이제 개인과 기관 간의 그 불균형만 해소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 폐지 이제 하면서 그게 마치 개미 투자자를 위한 걸로 해서 사실 다 들통이 났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이런 거네요. 대부분의 투자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그 투자들 중에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극소수가 있는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서 네. 전체가 공매도를 통한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확대해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네. 있지만 근데 그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일부의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빨리 공매도를 폐지하라. 기관 공매도를 폐지하라 아니면은 형평성을 맞춰라 이제 이런 요구였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면서 책 딱 한 권 읽어본 사람이 이거 좋은 거 같네. 그러니까 막 지르는 저는 그런 정책으로밖에 안 봅니다. 사실 이 금융투자세도 이게 국내 주식의 이제 이익이 내가 이제 팔았을 때 총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것에만
사실 이거 세금 매길 수 있어요. 5천만 자, 원 미만은 그러면은 안 내거든요. 이게 금투세 폐지를 꺼낸 정치적 이유는 네. 쉽게 말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예. 세금 안 내게 해서 표를 얻겠다. 네, 이게 근본 목적이겠네요. 그거죠. 딱 그거죠. 예. 그거 아니고서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사실 근데 그때 그 공매도 구체적으로 때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매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돈이 있는 곳에는 돈을 버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당연한 이제 진리잖아요. 자본주의 정신인 자본주의 거죠. 이제 예. 진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펀드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다 15.4% 이제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래세는 냈지만 양도소득세는 안 냈었어요. 소액 투자자에 한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대주주 빼고요. 근데 소액 투자자는 안 냈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 활성화 때문에 안 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도 일부 이제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투자하는 분 아니고서는 이 세금을 내는 게 보통 서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만 지금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돈 투자한 거 말고 얻은 이익만 5천만 원. 이익만 5천만 원. 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의 그 수익률의 평균은 10%가 안 됩니다. 네. 10%가 안 돼요. 그럼 많이 해서 10%라고 쳐보면 내가 5억을 투자해야 5천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매우 불확실한 이익인 거죠. 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어야 부과를 하는 건데 그게 마치 모든 개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듯한 풍기면서 세금을 폐지해주겠다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세금 폐지되네 하면 그냥 일단 그냥 좋거든요. 야, 느낌 이거네. 전 정부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네. 세금을 많이 내는 법을 만들었어. 네.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는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런 개미 느낌을 투자자 주려고 한 당신들을 위해, 서민들을 위해, 서민들이 주식 투자도 왜 못하게 해 세금 때문에 네. 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네요. 거의 없죠. 저희 그 1,400만 그 개미 투자자들 중에 10%도 채 안 될 겁니다. 10%도 채 안 아니 된다. 10%도 아니고 5%도 채 안 될 겁니다. 5%도 채 안 된다. 아마도.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건 역시 똑같이 그 돈이 많은 분들, 네.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니까 부자 감세의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랑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소액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뭐냐 흘러온 히스토리에 있어서 좀 복잡한데 결국은 5천만 원 이상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책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투자자들은 5천만 원 이상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대다수 걱정하는 분들은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런 사고 자체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를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자산 자체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이거는 시장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일부 그걸 모든 걸 내는 게 아니라 뭐 일부 막 되게 감소해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 우대 혜택도 있고 일부.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민주당은 이게 마냥 즐겁기만 합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요새 몰빵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비례 의석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물론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거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당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비례민주연합이 민주당만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네. 또 다 다른 당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이 물론 우군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말한 것처럼 아군이 더 많아야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사실 비례 정당의 순위로는 얼마 전에 뭐 1등으로 조사된 건도 몇 건 있었어요. 몇 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어쨌든 일당이라는 좀 무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를 너무 세게도 낼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권 여당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냥 막 세게만 할 수는 없었는데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불만을 약간 해소했던 것 같아요. 사이다처럼.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받고 올라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거 좋네 그럼 뭐 신상이다 하다 보면 또 몰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 저는 지금 이제 일당 1, 2위 정도 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 약간 피크가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이 피크라는 이야기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깔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례 정당에서 지금 1등 한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까지가 이제 아닐까. 왜냐면 지역구를 낸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막 네. 같이 막 시너지를 내진 못할 거 아니에요. 비례만 하다 보니까. 자, 그럼 꼭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비례 정당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정당 등표율. 저는 뭐 더불어민주연합이 1등 하겠죠. 희망사항입니까? 네. 뭐 당원이다 보니 좀 네. 예, 그렇게 희망합니다. 네. 희망사항이 뭐 이루어지시면 좋겠는데 네. 안 이루어지더라도 네. 국민의힘이 1등 안 하는 거면 또 위안이 될 수 있겠죠. 국민의힘은 3등 했으면 좋겠고요. 3등 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있는 소나무당도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 꼭 입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나무당 홍보를 또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임세훈 소장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